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이제 40된 여자입니다. 이곳에는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시는 걸 저도 옆에서 가끔씩 같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친어머니와 둘이서만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을 때 못 모르고 결혼을 해서 제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힘들었던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까지 저를 혹사하고 살았나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쾌하게 복수를 해줄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에게 들려드린다는 게 조금 어색하고 긴장도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살기는 했지만 거의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제 돌 때 찍은 사진 한 장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무조건 친한 친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귀찮을 법도 했는데 친구 어머니들이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지만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빌라 반지하로 이사를 했는데 한잣집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람의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지하가 뭐가 좋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한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웬 아저씨가 창문 사이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기겁을 하고 뛰쳐나와서 대충 옷을 걸치고 방 한 구석에서 떨면서 엄마가 오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절 보시고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저는 몇 시간을 긴장한 상태로 있다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있던 일에 대해 말해드렸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동네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순찰을 많이 돌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는 얼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해서 2층 이상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인문계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는 동대문 옷가게에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낮보다는 밤에 일하는 게 아르바이트 월급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유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초반에는 몸이 밤 시간에 깨어 있었는데 적응을 못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는지 여기저기 염증도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집에 가면 잠을 자기 바빴어요. 친구를 만날 시간도 형편도 되지 않아서 저는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나이 23살에 어머니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차별하고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23살에 처음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엄마와 둘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층수도 7층이라서 더욱 만족했습니다. 누가 몰래 저희 집안을 지켜보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덜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사를 한 날에 저와 함께 짜장면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이런 좋은 데서 살아도 되니? 엄마는 믿기지가 않네. 유진이가 똑똑하고 열심히 벌어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엄마 울어? 엄마 울지 마.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해드릴게요. 이미 충분해. 너 하고 싶은 공부도 못 시켜주고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멋쩍게 웃으며 다 불어터진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면 도매에서 사입을 해오는 삼촌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5살은 많은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입 삼촌이 저에게 추파를 던진 적이 있어요. 유진이, 너는 젊은 애가 새벽에 일하기 힘들지 않아? 오늘 일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밥 먹을래?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아니에요. 저는 집 가서 밥 먹으면 돼요. 되게 튕기네. 우리 집 시원하고 좋아. 와서 샤워하고 같이 밥 먹자. 싫어요. 제가 싫다고 말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동대문에서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지켜본 다른 빌딩 매장 사장님이 저를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입 삼촌에게 당하던 괴롭힘 때문에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다른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할 때보다 많은 돈을 받으며 낮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채용해준 사장님에게 더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호객행위를 할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목청이 터질 정도로 보세요, 구경하세요, 여기 옷 예뻐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언젠가는 제 매장을 갖는 것이 꿈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25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유진아,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얼른 회복할 생각이나 해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몸 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란 말이야. 나 속상하게 꾹 참고 넘기지 말고. 다행히 엄마는 수술을 마친 후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의 반 정도를 수술비와 치료비에 쓰기는 했지만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한 이후에는 미싱일을 그만두시고 부업으로 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26이 되었을 때 동대문에서 자주 마주치던 제 또래 남자와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며 가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사람은 본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옷사님 누가예요? 예쁜 옷 많다. 아, 사입 이모가 계시는데 저도 가끔 새벽에 도매시장 나가서 같이 사오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서로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나이도 모르네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해요. 26살이고요. 와, 나랑 동갑이네. 저는 최성철이에요. 반가워요. 요즘 저희 매장 장사가 잘 안되는데 오늘 마치고 시간 있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나이도 같은데 친하게 지내요. 그 사람은 키도 크고 듬직하게 생겨서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말투도 다정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안대로 일이 끝나고 같이 근처 생선구이 가게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카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일할 때도 자주 봤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취미로 음악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정말 멋있게 쳤습니다. 가끔씩 홍대에서 공연을 할 때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멋있던 그 인간의 취미가 후에 제 발목을 붙드는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저희는 1년 반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기도 했어요. 그 인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여자였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헤어질 결심을 했었습니다. 최성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헤어지자. 유진아, 미안해. 걔는 정말 내가 실수로 만난 거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러지 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에게 연락하고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인간에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는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한 번만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청혼으로 인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아버지만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잘 하고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약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월세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병원비다 뭐다 해서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돈을 보태서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이 운영하던 동대문 옷가게 매장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오후에는 밴드 활동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 새벽 일을 맡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28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도 조금 천천히 갖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꿈에 그리던 옷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물론 남편 것이기는 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가 점점 더 장사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월 500의 수익이 나면 많이 벌었다고 할 정도로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주변에 저희 매장과 비슷하고 더 젊은 층을 겨냥한 옷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매장을 찾던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애간장이 타는데 남편은 음악 활동이니 뭐니 하면서 가정과 일을 모두 저에게 내팽겨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철아, 우리 이제 결정해야 돼. 지금이라도 매장 임대료 내놓고 다른 걸 시작하든지 무리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 음악하고 그러고 다닐 때가 아니야. 유진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뭐 음악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우리 매장 빼고 카센터 사업 시작하자. 뭐? 웬 난데없이 카센터야?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나 아는 형이랑 친구들이 차 정비하는 거 배운 사람도 많고 나도 예전에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돈 번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카센터는 너무 갑작스럽잖아. 옷가게면 모를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너 사업 안 해봤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사는 동네 옆 땡땡동에 카센터가 경매로 나왔대. 그거 싸게 사서 우리가 해보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카센터 운영하다가 건물주 돼서 지금 색소폰 불면서 취미생활하고 다니는 아저씨가 나오더라. 나도 그게 꿈이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아이, 더 생각하다가 늙는다니까. 알았어.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넘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옷가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한편으로는 허황돼 보이는 남편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옷가게를 팔고 남편의 말대로 카센터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알고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도 눈 딱 감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 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개업날에 저희 어머니가 축하 화환도 보내주셨습니다. 카센터는 차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초반에는 남편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했는데 생활비를 내기도 빠듯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다 내팽겨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라도 열심히 카센터를 운영했지만 주변에 저희 카센터보다 더 규모가 크고 전문적으로 하는 카센터가 생기면서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남편이 빚을 내서 카센터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옷가게를 빼고 나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더 있다가는 정말 남김없이 쫄딱 망할 것 같아서 카센터를 내놓기로 작정하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카센터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왜 신경을 안 써?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이라도 팔아서 본전이라도 되찾자. 말없이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던 남편이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팔아도 본전 못 찾아. 사실 내가 이리저리 빚내서 카센터 시작한 거였어. 지금 빚만 3억이야. 너 신용 좋더라. 네 명의로도 1억 5천 대출받았어. 뭐라고? 진짜야?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해? 야, 이 멍청한 인간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모르게 혼자서 제 이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카센터를 연 거였습니다. 제가 준 돈 8천만 원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대체 내가 준 돈은? 그건 어떻게 했는데? 왜 빚까지 내? 그 돈도 다 못해서 4억에 매입한 거야. 우리 하는 카센터 인수받으려는 사람도 없어. 여기 팔아봤자 1억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럼 우리 빚잔치 하는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에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을 받든 얼마를 받든 카센터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벌리지 않는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만 나가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를 팔고 저는 하루아침에 3억 빚이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배짱이처럼 기타나 치고 다니고 저만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행사를 나가면 목돈을 벌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도 저에게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줄 때면 어찌나 거들먹거리던지. 그 돈으로 이자 내면 쓸 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당시의 이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옹꼬지 같은 걸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해본 도둑질이라고 다시 동대문을 기웃거리며 제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하는 새벽에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옷을 사다가 소매상가에 넘기는 사입삼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일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워낙에 안목도 있는 편이고 일을 야무지게 잘했기 때문에 점점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자라서 힘이나 쓰려나 몰라. 아시잖아요. 저 동대문에서 오래 일한 거. 소매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저 사입 잘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한 달만 우선만 해봐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계속 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옷더미를 몇 번이나 들어옮기는 일을 하면서 제 몸집도 커지고 맷집도 세졌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아낀다고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친분이 생겨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것도 몰랐어요.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낮에 집에 가서는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기계처럼 2년을 일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급성 신우신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성철아, 너 언제까지 음악한다고 그러고 다닐래? 우리도 이제 30대야. 나 혼자 빚 갚는 거 너무 힘들고 지쳐. 그냥 우리 이혼할래? 나도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서 효도하고 살고 싶어. 명절이나 돼야 겨우 인사가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모든 걸 차념한 듯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며 울면서 말했어요. 규진아, 나도 너 고생하는 거 알아. 미안해. 나도 너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잖아. 이혼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나 너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때는 정말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필요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가족도 없는 남편이 혼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에 남편을 품고 함께 어떻게든 빚을 갚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에 남편이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밴드 일을 하면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정도는 매달 주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네요. 정말 바보 같죠? 저도 그때의 저한테 정신 차리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네요. 아무튼 시간은 정말 쏜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았어요. 서로 일한다고 바빠서 같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10년간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돈을 모아서 저는 결국 남편이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는 도매에서 사입하는 새벽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동대문에서 일을 한 짬이 생겨서 그 동네 돌아가는 일에 대해 손바닥 위에 놓고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빠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의 가게를 인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동대문 빌딩 안에 매장을 갖기는 하늘의 별을 딸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도 많이 없었고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빚을 갚으며 남편이 활동하는 밴드의 공연은 한두 번 가본 게 전부였습니다. 빚을 다 갚고 한숨 쉬고 있던 시기에 남편이 꽤 규모가 큰 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공연하는데 꽤 좋은 데더라? 사람도 많이 오지. 나도 갈까? 네가 왜 와? 너 공연 보는 거 싫어하잖아.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탈나는 거야. 그냥 집에서 쉬어라. 예전에는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더니 왜 간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해? 그냥 오지 마. 너 신경 쓸 시간도 없어. 거기 집에서도 멀고.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모르게 티켓을 예매하고 공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컬하는 여자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눈칫밥 먹으면서 일한 경험도 있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 척 보면 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후에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와 둘이서 모텔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비록 빚을 갚느라
바빠서 호적이만 부부였지. 쇼인도 부부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려고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열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카카오톡 메신저에 들어가 봤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밀담과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심장이 너무 뛰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대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 메일로 다 보내두었어요. 몇 시간 동안 못하는 술을 마시다가 겨우 제 메일로 보내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차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뒀더라고요. 그 여자도 본인이 5년 동안 내연녀로 살았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서 빨리 이혼을 하라고 독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모르게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재혼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에 2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봤자 위자료를 얼마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에는 충분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것만 받기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짜다가 남편의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임대대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을 싹싹 끌어모아서 남편 명의로 5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의 일부를 바로 동대문의 옷가게를 매입하는 데 썼습니다. 당시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장님으로부터 가게를 인수받을 생각이 있냐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유진씨, 혹시 우리 가게 인수할 생각 있어? 유진씨랑 10년 가까이 일해서 내가 유진씨한테 싸게 넘기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아들 유학 때문에 장사 그만하려고 이미 건물도 한 채 있고 어때? 돈 좀 모아뒀지? 그 제안을 저는 덥석 물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인수할게요.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 어차피 장사하는 지 일주일 됐는데 바로 계약하면 좋지. 그럼 이따가 찾아뵐게요. 저는 대출받은 돈 2억으로 가게 자리를 인수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되던 곳이고 인테리어도 그냥 해주는 거라서 그 돈이면 싸게 인수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3억으로 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빼고 새로 개발된 지역에 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던 한 달의 기간 동안 그 모든 일을 다 해냈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부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아, 우리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어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야, 왜 때리고 그래? 말로 해. 너 몸집 좀 봐라. 네가 여자냐? 너 웬만한 남자보다 더 힘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각자의 삶? 너 빚 갚는데 이런 한 푼 보태준 적 있어? 그 돈 갚느라 10년 동안 내가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가면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이제 와서 뭐? 볼일 다 봤다 이거야? 아 그래. 솔직히 우리 호적이만 부부였지. 거의 남이 다름없잖아. 빚도 다 갚았는데 이제 내 삶 살아야지. 왜? 어디 여자라도 생겼니? 그 밴드 보컬하는 여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토끼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게? 그래, 이미 알았다니까 더 말하기 편하네. 그 여자 의사 집안 딸이야. 아버지가 유명한 치과의사 원장이고 그 여자랑 살면 내 인생 앞으로 탄탄대로야.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일도 없다고. 그래, 알았어. 이혼 서류 줘. 도장 찍어줄게. 제가 침착하게 그렇게 말하자 잠시 당황해하더니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더군요. 여기 오다가 구청 들려서 가져왔어. 잘했네. 재혼은 언제 하니? 너랑 이혼하고 나서 곧바로 할 거야. 걱정 마. 그래, 잘 살아. 저는 웃으면서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숙려 기간 동안 남편은 상간녀와의 재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곳에 있던 제 짐을 다 빼서 제 친정엄마 명의로 사둔 아파트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수한 가게에 옷을 사입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워낙 장사가 잘 되던 자리라서 제가 인수하자마자 손님들이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정말 금방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숙려기간도 끝이 나고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식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빠르게 재혼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지경이었지만요. 그렇게 이혼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야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너 어디야? 나랑 좀 만나자. 나 바빠. 근데 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라서 마침 시간이 되네. 어디서 만날래? 우리 예전에 자주 갔던 카페에서 만나.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알았어. 저는 바로 전 남편이 말한 카페로 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서 할 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너 재혼했다며? 전철을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거야? 유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빚 다 갚은 거 아니었어? 왜 나한테 빚이 5억이나 돼? 아휴, 멍청한 인간아. 이제 알았니?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나랑 이혼하려는 것도 미리 알아서 너 명의로 5억 대출 받아서 다 썼어. 그래도 되잖아. 내가 10년을 고생해서 네 빚 다 갚아줬는데 그만큼 보상은 받아야지. 유진아, 야 김유신! 너 나랑 이혼해서 나 그 빚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 알지? 재혼한 와이프가 그렇게 부자라며 걔한테 빚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걔한테는 껌값일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 남편이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제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규진아, 걔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지 아빠 치과에 사라고 속인 거였어. 걔도 부모 없고 나처럼 고아야. 나 너랑 살던 전셋집밖에 남은 게 없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너처럼 생활력 강한 여자를 버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 나 진짜로 정신 차렸거든? 제발 나 다시 받아줘라. 그 5억 빚도 다시 돌려놓고. 제가 아직도 전 남편에게 넘어갈 만큼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 남편은 예전에 하던 대로 저에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전 남편의 실체를 다 깨닫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말에 순순히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걔가 요란하게 짖네. 뭐 말 같은 말을 해야 대화가 통하지. 야, 너 나랑 이혼하자마자 재혼하고 지금 새 와이프랑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 내가 아직도 네 빚 갚아주던 바보 천치인 줄 알아? 이제라도 배짱이지 그만하고 어디 가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기술 배워서 돈 벌 생각해. 알겠어? 너 나랑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행복했잖아. 이제라도 고생이 뭔지 알아야지. 유진아, 그 빚 네가 진 거잖아. 네가 해결해. 그 빚이 왜 내가 진 거야? 너 거야. 네 명의로 된 빚이라니까?
그럼 그 돈 네가 갚아야지. 정신 차려. 네 와이프한테 다 불어버리기 전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놔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맷집이 정말 세거든요. 발을 들어서 전 남편의 가슴을 팍 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킥킥거리며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중이 확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스 활명수를 10통 먹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제가 일하던 매장으로 찾아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영업하는 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편 놈은 깡이 센 놈은 아니라서 경찰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워낙 도매업체들과의 안면도 두터워서 좋은 가격에 좋은 옷을 구입하기도 쉬웠습니다. 초반에는 새벽에도 일을 나가서 도매상가를 돌며 옷을 사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도매업체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자주 옷을 구매하며 제 또래의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깔별로 주세요. 유진씨, 요즘 장사 잘 돼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유진씨, 언제까지 이렇게 새벽에도 일할 거예요? 건강 좀 챙기세요. 사장님도 저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사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자주 인사를 하다가 쉬는 날에 그 사람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저 모르게 먼저 호텔 스파를 예약해 뒀더라고요.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30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스파를 다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유진 씨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저는 유진 씨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유진 씨, 저랑 연애할래요? 근데 저는 사실 이혼한 경험도 있고. 요즘에 그게 무슨 흠이 되나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유진 씨 전 남편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요. 그냥 우리 친구처럼 가볍게 만나봐요. 내가 뭐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호쾌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일과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제 취미도 갖게 되고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도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어머니와 그 사람의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지금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마침 동갑에 고향도 같은 분들이라서 서로 정말 잘 통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산 아파트는 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팔고 돈을 더 보태서 한남동에 남산타워가 보이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제 옷가게도 장사에 치명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거든요. 그래서 도매 장사는 접어도 될 정도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저도 아직은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차려서 거기서 옷을 팔기 시작했고 거기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전 남편은 아직도 저와 살던 신혼집에 전세로 살면서 재혼한 와이프와 힘들게 빚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도 코로나의 여파로 좋아하던 밴드 활동도 못하게 되고 제 조언대로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자라고 거짓말을 쳤던 남편과 재혼한 여자도 근근히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바친 10년의 청춘 세월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을 테니까요. 보상을 받기는커녕 배신감에 채를 떨며 여전히 힘들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남편이 지금 고생하는 것도 다 자기 죗값 치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본인이 치러야 할 몫의 고통을 지금이라도 겪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전 남편은 열심히 저처럼 10년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가진 빚을 다 갚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겠죠? 저는 앞으로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에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몹쓸 인간을 만나 덕분에 제 10년 삶이 삭제되었지만 이제라도 재부팅해서 열심히 더 잘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의 제 삶들도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